박진석은 새벽 3시 자기 집 거실에서 고성이가 이수빈에게 손찌검을 하려 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한번 뒤집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은 묘하게도 집안이 너무 조용했는데요. 조용해서 더 무섭더라고요. 박진석은 평소처럼 호탕하게 웃고 넘길 타이밍을 놓친 사람처럼 한참을 꼼짝도 못했어요. 설마라는 말이 혀끝까지 올라왔는데 그 설마가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그의 머릿속엔 한 장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박성재가 자기가 가장 아끼는 외아들이 수빈이랑은 끝냈어라고 담담하게 말했던 그 표정이요. 끝냈다면서도 눈이 전혀 끝낸 눈이 아니었던 그 표정. 박진석은 그날 저녁 이미 보고를 하나 받았었거든요. 아들이 만나는 여자가 있다는 거, 상대가 이수빈이라는 거, 그리고 집안에서 말리는 분위기라서 박성재가 한 발 물러난 척했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박진석은 마음이 복잡하면서도 솔직히 말하면 속으로는 그래. 한 번쯤은 정리하는 게 낫다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어요. 그룹 장남이라는 이름이 사람을 얼마나 쉽게 목 조르는지 박진석 본인이 제일 잘 아니까 아들에게도 똑같은 짐을 씌우는 게 싫었는데도 결국 늘 현실이라는 단어로 자기 자신을 설득하고 말았던 거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손찌검이라니요. 박진석은 얼른 자기 휴대폰을 집어들었고 곧바로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박진석이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 기다리자 어느 순간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아버지. 박성재 목소리는 잠이 덜 깬 목소리였는데요. 그런데도 어딘가 조심스럽고 긴장감이 숨어 있었어요. 그 긴장감이 박진석을 더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성재야, 너 지금 어디냐? 집이에요. 혼자냐? 네. 수빈이랑 진짜 끝난 거 맞아?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박진석은 그 침묵이 싫어서 괜히 더 단정적으로 말을 이어붙였는데요. 끝났으면 됐다. 그런데 내가 방금 들은 말이 있어. 고성이가 수빈이한테 손을 댔다고 하더라. 전화기 너머에서 숨이 한 번 아주 얕게 끊어졌어요. 박성재가 대답하기 전에 박진석이 먼저 알았어요. 이건 소문이 아니라 사실에 가까운 무게라는 걸요. 아버지, 손을 댄 건 아니고요. 될 뻔했단 말이냐? 네. 왜 그런 일이 생겨? 제가 정리했다고 말해서요. 어머니가 아니 고성이가 안심하려고 수빈이를 불러서 단둘이 만났고요. 박진석은 어머니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불편해졌어요. 박성재가 5살 때 들어온 고성이는 법적으로는 분명 박진석의 아내였고 집안에서는 회장 부인이었지만 박성재 입에서 자연스럽게 어머니라고 불릴 때마다 박진석은 기분이 이상했거든요. 고성이가 그 자리를 얼마나 간절하게 원했고 또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알면서도요. 그런데 그 잘 수행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면 그건 수행이 아니라 권력이잖아요. 수빈이는 괜찮냐? 감기 몸살이 심해서 약 먹고 누워 있어요. 제가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고요. 박진석은 그제야 떠올렸어요. 이수빈이 누구였는지. 이수빈은 이 지역의 여동생이었고 이 지역은 박성재의 친구였고 이 지역의 집안은 힘은 없지만 사람 냄새가 진하게 나는 집안이었어요. 특히 아버지 이상철, 그 고지식한 사람을 박진석이 싫어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오히려 자신이 잃어버린 어떤 정직함을 보는 기분이라 가끔은 부러웠습니다. 박진석은 낮게, 아주 낮게 말했어요. 내가 수빈이 만나볼게. 박성재가 급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지금은 성재야. 박진석은 그 이름을 부를 때
아들에게만 쓰는 특유의 목소리가 있어요. 호탕함을 빼고 딱딱하게 중심만 남겨놓은 목소리요. 내가 내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 얼굴도 한 번 못 보냐? 그리고 고성이가 어디까지 선을 넘었는지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다. 박성재는 더 말하지 못했어요. 박진석은 전화를 끊고 잠깐 거실에 서 있었는데요. 그제야 심장이 천천히 뛰기 시작했어요. 분노인지 불안인지 아니면 그 둘이 섞여서 생기는 기묘한 예감인지 박진석은 자신도 모르게 손바닥을 꽉 쥐었습니다. 한편 이수빈은 그 시간 열 때문에 잠이 깼다가 다시 잠들기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조옥래의 장례를 치른 뒤로 마음이 비워진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비워지지 않았거든요. 빈자리에 죄책감이 남아있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같은 생각이요. 이지혁은 그런 이수빈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지혁은 평소엔 비혼주의니 뭐니 감정에서 한 발 떨어져 있는 척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막상 가족일이 터지면 그 척이 제일 먼저 무너지더라고요. 이지혁은 이수빈이 잠에서 깨서 눈을 깜빡이는 걸 보자마자 물 한 잔을 건넸어요. 수빈아, 물 마셔. 이수빈은 물을 받아들었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수빈은 그것이 열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구분을 못하겠더라고요. 이수빈은 억지로 웃으려고 했어요. 오빠, 나 괜찮아. 괜찮긴. 얼굴이 아직도 새하얘. 이지혁은 약 봉투를 다시 확인했고 이수빈이 입안에 약을 털어넣는 걸 끝까지 보고서야 안심하는 얼굴이 됐습니다. 이지혁은 자기가 이 방에서 잘 거라고 했고 이수빈은 큰오빠 방에서 자는 게 더 불편해라며 밀어냈는데요. 이지혁은 그 말에도 굳이 웃어 보이면서 말했어요. 불편하든 말든 너 두고 못 가지. 그 말이 이수빈을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할머니가 떠난 뒤 가족은 더 끈끈해졌는데요. 이상하게도 이수빈은 그 끈끈함이 고마우면서도 무서웠어요. 내가 이들을 위험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말이 누군가 입으로 뱉기 전에 이미 이수빈 머릿속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고성이의 경고가 열 때문에 더 선명하게 돌아다녔습니다. 수빈 씨뿐 아니라 가족들도 위험해질 거예요. 이수빈은 그 문장을 떠올리면서도 다시 이를 악물었어요. 겁먹고 물러나면 결국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잖아요. 이수빈은 원래 계산이 빠른 편이었고 조건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박성재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자기가 계산으로 움직이는지 진심으로 움직이는지 헷갈리더라고요. 그게 제일 미치겠는 포인트였어요. 그때 이지혁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성재. 이지혁은 잠깐 망설이다가 받았는데요.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박성재는 평소처럼 반말로 시작했지만 목소리 끝이 흔들려 있었어요. 지혁아, 수빈이 상태 어때? 이지혁은 이수빈을 한번 보고 창문 쪽으로 살짝 고개를 돌렸어요. 이수빈이 듣지 못하게 하려는 습관적인 배려였는데요. 이수빈은 그런 이지혁의 동작만으로도 성재 오빠라는 걸 눈치챘습니다. 이수빈의 손가락이 이불을 꽉 쥐었어요. 열은 좀 내렸는데 아직 몸살이야. 왜? 내가 아버지가 수빈이 맞나 본데. 이지혁은 눈썹이 확 올라갔어요. 뭐? 아버지가 고성이가 수빈이한테 손 뗄 뻔한 거 들었대. 직접 확인하겠다고. 이지혁은 순간적으로 이건 일이 더 커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진석은 호탕하지만 호탕함 뒤에 아주 냉정한 판단이 숨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직접 만나겠다는 건 이제 이 문제를 집안 내부의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정리해야 할 사건으로 본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성재야, 너 지금 수빈이랑 끝냈다며.
지여가. 박성재는 그 이름을 부를 때 친구한테 기대는 사람처럼 숨이 섞였어요. 내가 끝냈다고 말했지. 마음이 끝난 건 아니야. 이지혁은 대답을 바로 못했어요. 이지혁은 박성재가 이렇게 솔직하게 무너지는 걸 처음 봤거든요. 박성재는 금수저 외아들이고 아버지 회사 본부장이고 늘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유가 아니라 사람이더라고요. 일단 아버지가 오면 내가 옆에 있을게. 이지혁이 그렇게 말하자 이수빈이 갑자기 작게 말했어요. 오빠 누구야? 이지혁은 통화를 끊고 이수빈을 봤어요. 이수빈은 열 때문에 눈이 촉촉했는데요. 그 촉촉함이 슬픔인지 열인지 둘 다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성재. 이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무섭진 않아. 근데 우리 가족한테 해코지 할까봐 그게. 이지혁은 그 말에 표정이 굳었어요. 이수빈이 나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먼저 말하는 순간 이건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전쟁이 된 거거든요. 수빈아, 너는 우리 귀한 딸이고 우리 귀한 동생이야. 이수빈은 그 말에 눈물이 터질 뻔했는데요. 참고 또 참았어요. 고성이가 말했잖아요. 너무 울면 고인이 이승을 못 떠난다고. 이수빈은 할머니 조옥래를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음 날 박진석은 약속보다 조금 더 이른 시간에 이지혁의 집 근처에 도착했어요. 운전기사가 내리려는 걸 손짓으로 막고 박진석은 혼자 차에서 내렸는데요. 이 행동 자체가 나는 오늘 거칠애를 하러 온 게 아니다라는 선언처럼 보였어요. 이지혁은 현관 앞에서 박진석을 맞이했어요. 이지혁은 예의는 갖추되 굽히지는 않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박진석이 그런 이지혁을 싫어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사람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완전히 접히지 않는 등뼈 같은 게 있잖아요. 이지혁은 딱 그 등뼈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들어오세요.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왔는데요. 거실 공기가 묘하게 단정했어요. 화려하지도 초라하지도 않은데 사람 냄새가 났어요. 박진석은 그게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편했어요. 자기 집은 넓고 비싼데 늘 관리가 먼저여서 사람이 살고 있다는 느낌이 덜했거든요. 이수빈은 방에서 나왔어요. 잠옷 위에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고 얼굴은 아직 창백했는데요. 그래도 눈빛은 또렷했어요. 박진석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어요. 이 애가 아들을 흔든 게 아니라 우리 집 전체를 흔들겠구나 싶은 느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이수빈이 먼저 인사했어요. 목소리는 정중했는데요. 비굴하지 않았어요. 박진석은 바로 그 지점에서 자기 안의 선입견이 깨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리고 예쁜 애가 돈 보고 붙었다는 식의 말 고성이가 아무렇지 않게 뱉는 말이 얼마나 편한 결론이었는지 박진석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편한 결론은 늘 사람을 무시하게 만들잖아요. 그래, 내가 이수빈이구나. 박진석은 소파에 앉지 않고 잠깐 서 있다가 천천히 앉았어요. 이지혁은 물과 차를 준비했는데요. 박진석은 차에는 손도 대지 않고 바로 말했어요. 수빈아, 내가 너한테 듣고 싶은 게 있어. 이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성이가 너를 만났지. 네. 무슨 말을 했어? 이수빈은 숨을 한번 고르고 최대한 감정을 정리해서 말했어요. 집안에 걸맞은 여자, 결혼은 아버지와 내가 결정, 각서 쓰라, 연말까지 정리하라, 위자료는 합의, 그리고 마지막엔 가족이 위험해질 거라는 협박까지요. 이수빈은 그 말을 그대로 옮기는 동안 얼굴이 붉어졌다가 다시 창백해졌어요. 수치심과 분노가 같이 올라오는 표정이었어요.
박진석은 그 말을 듣는 동안 한 번도 이수빈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그 차가움은 이수빈을 향한 게 아니라 고성이를 향한 거였어요. 손은 왜 들었어? 박진석이 묻자 이수빈은 잠깐 눈을 내리깔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아무리 강한 척해도 몸이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이수빈은 천천히 말했어요. 제가 다신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변하더라고요. 그때 손이 올라왔어요. 이지혁이 옆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지혁은 말없이도 화가 났고 그 화가 이수빈을 더 미안하게 만들었어요. 박진석은 아주 낮게 거의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고성이가 내 앞에서 감정을 못 참아? 그 말이 더 무서웠어요. 고성이는 감정을 못 참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이용하는 사람이거든요. 박진석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손이라는 원초적 방식으로 반응했다는 건 이수빈이 고성이의 핵심을 건드렸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박진석은 거기서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아주 예전에 고성이가 자기 앞에서 딱 한 번 감정을 놓친 적이 있었거든요. 누군가가 당신, 원래 이름이 그게 아니잖아라고 말했을 때요. 박진석은 이수빈을 똑바로 봤어요. 수빈아, 너 고성희한테 뭐라고 했냐? 정확히. 이수빈은 잠깐 고민하다가 결국 말했어요. 성재 오빠가요. 5살 때부터 엄마였던 적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한테 송검 안 하셨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박진석은 그 말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송검이라는 단어가 박진석 귀에 박혔어요. 그건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고성이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문장이었거든요. 너는 엄마가 아니다. 그 문장은 고성이가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평생 숨기고 싶어 했던 두려움이었어요. 박진석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갑자기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빈아, 너는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 이수빈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답했어요. 저요? 저 원래는 조건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고 싶었어요. 그게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성재 오빠 만나고는 조건이 아니라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혼란스러워요. 박진석은 그 대답이 마음에 들었어요. 예쁘게 포장하지 않아서요. 박진석은 오히려 그런 솔직함에 약했어요. 기업가로 살다 보면 다들 자기 욕망을 포장하거든요. 그런데 이수빈은 욕망을 인정하면서도 그 욕망이 변화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박진석은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분명하게 말했어요. 수빈아, 오늘 내가 너를 만나러 온 건 너를 겁주러 온 게 아니야. 이수빈의 눈이 흔들렸어요. 고성이가 너한테 한 말, 그리고 손을 든 것. 그건 내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일이야. 내가 우리 집안 사람이 될지 말지, 그건 지금 당장 결론 낼 문제가 아니지. 박진석은 그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 놀랐어요. 자기가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집안이라는 단어를 들고 상대를 짓누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단어를 내려놓는 듯한 말을 했으니까요. 대신 박진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내가 한 가지는 분명히 할게. 누가 너를 때리려 했다는 사실이 있으면 그게 내 아내라도 그냥 지나가진 않아. 그 말은 이수빈에게 위로였고 동시에 경고였어요. 이수빈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박진석은 무섭지만 무서운 방식이 고성이와 다르다는 거요. 고성이의 무서움은 사람을 찢어놓는 무서움이고 박진석의 무서움은 사람을 정리해 버리는 무서움이었어요. 그날 박진석은 집을 나가기 전에 이지혁과 단둘이 잠깐 얘기를 했어요. 이지혁이 문 앞까지 배웅했는데요.
박진석이 갑자기 물었어요. 지혁아, 너는 성재를 친구로 보지? 네, 친구죠. 그 친구가 내 동생을 진심으로 좋아하면 너는 어떻게 할래? 이지혁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지혁은 사랑을 믿기보단 책임을 먼저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지혁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회장님, 전성재가 수빈이한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지 보고 싶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박진석은 그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고 아주 짧게 말했어요. 나도. 박성재는 그날 밤 결국 결심했어요. 박진석이 수빈이를 만나고 왔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박성재는 자기 안의 마지막 망설임이 꺼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박성재는 고성이를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믿었다기보다 믿는 척 해왔어요. 그래야 집이 편하니까요. 아버지 박진석이 고성이를 선택했으니 아들인 자기는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해 왔어요. 그런데 고성이가 이수빈에게 손을 들었다? 박성재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고성이는 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리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거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아들인 박성재의 행복도 기꺼이 부숴버릴 수 있다는 거요. 박성재는 조용히 사람을 불렀습니다. 회사 인사팀도 집안 비서라인도 아니었어요. 박성재가 대학 시절부터 따로 알고 지낸 조사팀장 박성재가 부탁하면 합법과 불법 사이의 어두운 회색을 최대한 안전하게 가져오는 사람이었어요. 팀장님, 한 사람 뒷조사 좀 해주세요. 상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상이 누구십니까? 박성재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고성이.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박성재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이제는 확인해야 했거든요. 진짜가 뭔지. 원하는 건요? 과거, 특히 결혼 전 남편 관련 재산 흐름, 이름 변경 기록, 그리고 25년 전 전후로 특이사항. 팀장이 잠깐 뜸을 들였어요. 25년 전요? 박성재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박성재도 정확히 몰랐거든요. 다만 예전에 조옥래 할머니가 술김에 흘린 말이 한 번 있었어요. 사람은 뿌리를 숨기면 꼭 언젠가 썩은 냄새가 난다는 말과 함께요. 그리고 어쩌다 들은 이야기, 25년 전 빗속에 버려진 쌍둥이 같은 현실 같지 않은 단어들이요. 박성재는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요. 지금은 그 단어들이 하나의 방향표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느낌이에요. 거기서 뭔가 나올 것 같아서. 박성재는 전화 끊고 난 뒤 혼자서 오래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이수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빈아, 내일 잠깐 볼 수 있어? 이수빈은 답장이 바로 오지 않았어요. 박성재는 그게 더 불안했는데요. 한참 뒤에 짧게 답이 왔습니다. 응, 나 괜찮아. 오빠가 먼저 괜찮아야지. 그 문장이 박성재를 찔렀어요. 늘 보호받아야 할 것 같던 사람이 오히려 자기를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박성재는 그 순간 끝냈다고 말한 자신이 너무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이수빈은 지은호의 카페에 들렀어요. 지은호는 카페 매니저이면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라 공간을 편하게 만드는데 능한 사람이었는데요. 이수빈은 지금 누군가에 편하게 해주는 공간이 절실했어요. 집은 가족이 있어서 따뜻하지만 동시에 가족이 있어서 더 무거웠거든요. 지은호는 이수빈 얼굴을 보자마자 놀랐어요. 수빈아, 너 얼굴 왜 이래? 열 아직 있어? 이수빈은 웃어 보이려 했는데요. 웃음이 반쯤만 나왔어요. 있어도 있는 척 안 하려고. 지은호가 한숨을 쉬면서
따뜻한 차를 내줬어요. 너 지금 그 집안이랑 엮인 거 진짜 괜찮겠어? 이수빈은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아주 솔직하게 말했어요. 무섭지. 근데 내가 도망가면 내 인생이 계속 도망치는 인생이 될 것 같아. 지은호는 이수빈을 한참 봤어요. 지은호는 해맑고 긍정적인 사람인데요. 그 긍정은 가벼움이 아니라 버티는 힘이더라고요. 그래. 내가 선택한 거면 내가 뭐라고 못하지. 대신 지은호가 이수빈 손등을 톡 건드렸어요. 너 혼자 버티지 마. 너는 원래 혼자 버티는 타입 아니잖아. 그 말에 이수빈이 순간 울컥했어요. 이수빈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물을 참느라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렸어요. 박성재가 들어왔는데요. 모자도 마스크도 없이 그냥 박성재 얼굴 그대로 들어왔어요. 이수빈은 놀랐고 지은호는 더 놀랐어요. 지은호는 박성재를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이수빈 앞에서 무너진 얼굴의 박성재는 처음 봤거든요. 박성재는 이수빈 앞에 서서 숨도 안 고르고 말했어요. 수빈아, 미안해. 이수빈은 말이 안 나왔어요. 박성재는 그 미안함을 한 단어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조용히 가지만 분명하게 이어갔어요. 내가 끝냈다고 말한 거, 그거 너 지키려고 그런 척한 거였어. 근데 결과적으로는 너 혼자 맞게 만든 거잖아. 이수빈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화가 나면서도 안쓰럽고 또 여전히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어서 더 화가 났어요. 감정이 동시에 여러 개가 올라오면 사람은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지은호가 살짝 자리를 피해주려 했는데요. 이수빈이 지은호 손목을 잡았어요. 은호 언니 있어도 돼. 이수빈은 일부러 지은호를 붙잡았어요. 나 혼자만의 연애가 아니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나를 지키는 방식이 이제는 연약하게 숨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지는 것이라고 느꼈어요. 박성재는 그걸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수빈 앞에 앉아서 아주 낮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너 만났대. 응, 나도 봤어. 아버지 너 마음에 드셨대. 이수빈은 그 말에 어이없이 웃음이 나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마음에 든다는 말이 얼마나 이상한지 아는데도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웃음은 조금은 살 것 같은 웃음이기도 했어요. 적어도 박진석이 고성이처럼 처음부터 사람을 무시하진 않았으니까요. 근데 너, 박성재가 손가락을 꽉 쥐었다 폈다 하면서 말했어요. 고성이가 너한테 손든 거 내가 그냥 넘길 수가 없어. 그래서 확인하려고 해. 이수빈은 바로 알아들었어요. 뒷조사?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나도 그 사람이 어디까지 가는 사람인지 알아야겠어. 이수빈은 잠깐 고민했어요. 뒷조사는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고성이 같은 사람을 상대로 하면 더요. 그런데 이수빈은 결국 말했습니다. 오빠, 나 무섭게 하려는 사람이랑 싸우려면 내가 더 무서워져야 하잖아. 박성재가 이수빈을 똑바로 봤어요. 그 눈빛 속엔 미안함과 결심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 그래서 나 끝까지 갈 거야. 지은호가 조용히 물었어요. 근데 그걸 왜 지금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참았잖아요. 박성재는 지은호를 보다가 다시 이수빈을 보며 말했어요. 내가 참은 건 집이 깨질까 봐였어. 근데 지금은 내가 먼저 깨지겠더라. 그 말이 너무 솔직해서 지은호도 더 묻지 못했어요. 이수빈은 그 솔직함이 고마우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박성재는 결국 참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고 그 참는 법을 가르친 사람이 고성이었을지도 몰랐거든요. 며칠 뒤 박성재는 조사팀장에게 중간 보고를 받았어요. 그 보고는
파일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박성재 마음을 갉아먹는 방식으로 다가왔습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엔 고성희의 과거 이름 후보가 여러 개 적혀 있었어요. 공식 기록에서 이름이 한 번 바뀐 게 아니라 흔적이 끊겼다가 다시 이어진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 끊긴 구간이 딱 고성희가 가난을 극복했다고 말하던 시기와 겹쳤습니다. 박성재는 종이를 넘기다 손이 멈췄어요. 전 남편 사망 관련 보험금 수령 내역 확인. 박성재는 팀장을 노려보듯이 봤어요. 이거 진짜야?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망은 사실입니다. 다만 사고 경위가 좀 이상합니다. 어떻게? 교통사고로 처리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직후에 전 남편 명의로 가입돼 있던 보험이 몇 개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가입 시점이 사망 2달 전입니다. 박성재는 목이 바짝 말랐어요. 보험은 누구나 들 수 있어요. 그런데 2달 전이라는 시점이 너무 선명하게 찝찝했습니다. 고성희가 가입했어? 서명은 전 남편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서명 필체가 동일하다고 단정하긴 어려우니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팀장은 여기서 말을 잠깐 멈췄어요. 박성재는 그 멈춤이 제일 싫었어요. 그리고 뭐? 사망 직후 고성혜 씨가 잠깐 지방으로 내려간 기록이 있습니다. 왜? 병원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산부인과 쪽입니다. 박성재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임신?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한 진단명은 의료정보라 깊게는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출산 관련 입원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습니다. 박성재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고성희에게는 딸 박영나가 있어요. 박영나는 25살. 그런데 이 기록의 시점은 박영나의 출생과 딱 맞아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 장이었습니다. 25년 전 보호시설 기록 쌍둥이 신생아 관련 후원자명 일부 일치 가능. 박성재는 종이를 던질 뻔했어요. 쌍둥이? 팀장이 낮게 말했어요. 네. 25년 전 신생아 쌍둥이가 보호시설에 들어온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원자 명단에 고성혜 씨의 과거 이름 후보 중 하나와 철자가 일부 일치합니다. 확정은 아니고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성재는 숨을 제대로 못 쉬었어요. 그 쌍둥이라는 단어가 예전에 흘려들었던 그 말과 겹쳤거든요. 25년 전 빗속에 버려진 쌍둥이. 누가 장난처럼 던진 이야기라고 믿고 싶었는데 지금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박성재는 손을 떨면서도 겨우 물었어요. 그럼 고성희가 그 시설과 연결돼 있었다는 거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이 또 멈췄어요. 또 뭐? 그 시설이 지금은 폐쇄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설 운영자 중 한 명이 정순희 씨와 같은 동네 출신입니다. 박성재는 갑자기 정순희 이름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정순희는 지은호와 지강호의 엄마 식당 운영하는 평범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동네라는 말은 때로는 우연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는 끈끈한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박성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순희 씨는 왜? 아직은 연결고리가 약합니다. 하지만 고성혜 씨가 그 동네에서 올라왔고 정순희 씨도 같은 동네 출신이면 접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성재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고성희는 가난을 극복한 성공담으로 자신을 포장했지만 그 가난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는 걸요. 그리고 그 흔적은 누군가의 인생을 짓밟은 형태로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박성재는 보고서를 덮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배신감이 가장 컸어요. 자기를 키운 사람,
아니, 최소한 키운 척이라도 했던 사람을 이렇게 의심해야 하는 자신이 너무 더럽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이수빈 얼굴이 떠올랐어요. 손이 올라오던 순간의 공포, 그 공포를 참고 버틴 눈빛이요. 박성재는 결국 결심했어요. 이건 단순히 내가 엄마를 의심한다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지킨다는 문제라고요. 박성재는 박진석에게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정이 아니었고 박진석은 분노하면 너무 크게 움직이는 사람이니까요. 대신 박성재는 먼저 이수빈을 만났어요. 이수빈은 그날도 이지혁 집에 있었고 이지혁은 일부러 자리를 피해줬어요. 이지혁도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박성재가 어떤 얼굴로 왔는지 보니까 지금은 둘을 떼어놓는 게 더 위험해 보였어요. 박성재는 이수빈 앞에 앉자마자 말했어요. 수빈아, 나 뭔가 찾았어. 이수빈은 숨을 삼켰어요. 뭐? 고성의 전 남편 사망이 그냥 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 이수빈은 순간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과 설마라는 표정이 같이 나왔어요. 박성재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25년 전 시설 기록의 쌍둥이. 고성의 과거 이름이랑 연결될 수도 있어. 이수빈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열이 다시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빠, 그럼 고성이는? 박성재는 여기서 말을 멈췄어요. 아직 확정이 아니었어요. 반전을 남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말로 던지는 순간 누군가가 진짜 죽을 수도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박성재는 대신 아주 현실적인 말을 했어요. 수빈아, 너한테 한 협박 가족 위험해질 거라는 말. 그게 그냥 겁주는 말이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너한테 부탁이 있어. 이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든 말해. 당분간 혼자 움직이지 마. 특히 내 엄마 김다정 어머니랑 아버지 이상철 아버님, 그리고 이지환 너 가족들 동선 조심해. 이수빈은 그 말에서 이지환 이름이 나온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이지환은 피지컬 좋고 박영나의 기사이자 보디가드였잖아요. 박영나가 고성이의 딸이고요. 그 연결이 너무 소름 끼치게 딱 맞아떨어졌어요. 이지환 오빠가 영나를 지키잖아.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 이지환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 구조 자체가 위험해. 이수빈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는데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는 또렷했어요. 고성이는 우리 가족까지 거론했어요. 그 말은 이미 이수빈 집안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수빈은 그게 너무 싫었어요. 자기 가족을 누군가의 소나기에 올려놓는 느낌이요. 이수빈은 눈을 들어 박성재를 똑바로 봤어요. 오빠, 나 도망 안 갈 거야. 대신 우리 가족 건드리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박성재는 그 말에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수빈은 원래 밝고 애교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은 애교 대신 각이 서 있었습니다. 그 각이 서게 만든 사람이 고성이라면 박성재는 그 사실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박성재는 이수빈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수빈아, 나 너 지킬게. 말로만이 아니라. 이수빈은 눈물이 났는데요. 이번에는 참지 않았어요. 할머니 조옥래가 이승을 못 떠날까봐 울음을 참았던 이수빈이 지금은 울어도 된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별의 울음이 아니라 싸우기 전에 나오는 울음이었거든요. 사람은 싸우기 전에 꼭 한 번 울더라고요. 그 울음이 끝나면 진짜로 강해지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고성이는 집에서 박진석에게서 처음으로 차가운 침묵을 받았습니다. 박진석은 평소 같으면 한마디라도 던졌을 텐데요.
그날은 식탁에 앉아 밥도 거의 안 먹고 고성이를 한번 보지도 않았어요. 고성이는 그게 더 무서웠어요. 박진석이 화를 내면 맞출 방법이 있어요. 웃고 달래고 당신을 위해서였어라는 말로 방향을 틀면 되거든요. 그런데 박진석이 조용하면 그건 이미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고성이는 애써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당신 무슨 일 있어요? 박진석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성희야. 고성이는 그 부름에서 온몸이 굳었어요. 박진석은 집에서는 고성이를 여보라고 부르는 날이 더 많았거든요. 이름을 부르는 순간은 늘 당신은 지금 아내가 아니라 신문 대상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수빈이 만나봤어. 고성이는 얼굴에 웃음을 억지로 붙였어요. 아, 그 아가씨요? 어땠어요? 예쁘죠? 박진석은 웃지 않았어요. 너 그 애한테 손 들었니? 고성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아주 잠깐, 정말 찰나였는데요. 박진석은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곧바로 표정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늘 하던 방식으로 말했어요. 당신, 내가 왜 그랬는지부터 들어봐요. 난 우리 성재 위해서. 우리 성재? 박진석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는 우리 성재라는 말로 내 행동을 포장하지 마. 고성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박진석이 고성이의 언어를 끊어버리면 고성이는 더 이상 설득할 도구가 없어요. 난 손을 든 적 없어요. 들려고 했을 뿐이지. 고성이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스스로도 아차 싶었어요. 들려고 했을 뿐이라는 말은 사실상 인정이잖아요. 박진석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 끄덕임이 너무 무서웠어요. 좋아. 들려고 했구나. 박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고성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성희야, 내가 묻는 건 하나야. 너는 왜 그렇게까지 했니? 고성이는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여기서 진실을 말하면 끝이에요. 하지만 거짓말을 해도 박진석은 이미 뭔가를 알고 있는 눈이었어요. 고성이는 결국 절반의 진실로 갔습니다. 그 애가 성재를 망칠까 봐요. 박진석은 낮게 웃었어요. 비웃음이 아니라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망치는 건 내가 하고 있지. 그 말이 고성이를 찔렀어요. 고성이는 그 순간 진짜로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어떤 공포가 커졌어요. 성재가 움직였구나. 고성이는 알아차렸어요. 박성재는 조용히 움직이지만 한 번 움직이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라는 거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고성이가 엄마라고 불리고 싶어서 억지로 애정 표현을 하면 박성재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벽을 세웠어요. 그 벽은 단단해서 고성이는 한 번도 그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었거든요. 고성이는 그 벽이 이제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고성이는 몰래 전화를 걸었어요. 받는 사람은 오래전부터 손절했다고 믿고 싶었던 과거의 인물이었습니다. 나야. 전화기 너머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와서 무슨 일이야? 고성이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때 일 흔들리면 안 돼. 누가 입 열면 당신도 끝이야. 상대가 웃었어요. 끝? 너만 끝이지. 난 원래 끝까지 갈 사람 아니었거든. 고성이는 숨이 막혔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과거는 절대 완전히 묻히지 않는다는 걸요. 특히 쌍둥이 같은 단어로 묻힌 과거는 언젠가 꼭 다시 빛을 보더라고요. 고성이는 전화기를 끊고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자신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여전히 우아해 보였는데요. 눈만큼은 우아하지 않았어요. 눈은 가난했고 눈은 절박했고 눈은 잔인했어요.
고성이는 아주 조용히 혼잣말했어요. 수빈이 내가 시작했네. 그 말은 예고였어요. 다음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아주 불길한 예고. 그리고 동시에 박성재도 같은 밤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고성이 당신이 시작한 걸 내가 끝낼게. 하지만 박성재는 아직 몰랐어요. 고성이의 과거를 파헤칠수록 결국 가장 크게 다칠 사람은 고성이만이 아니라 박진석일 수도 있고 박영나일 수도 있고 심지어 이수빈의 가족까지도 될 수 있다는 거요. 진실은 늘 누군가를 살리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베어버리거든요. 그럼에도 박성재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집안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고 싶어졌으니까요.